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입니다. 오늘은 건춘문 파수꾼 출신의 유자광이 조작한 무오사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오사화는 김일손 등 신진사류 즉 살인파가 유자광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에 의해 화를 입은 사건이며 그 중심에는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성종대에 이르러 국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과 국가의 기본 예법서인 국조 오례일을 반포하는 등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문물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임금의 묘호를 문물 제도를 완성했다는 뜻의 성종으로 정했을까요? 또한 성종은 원래 학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앙정계를 독점하고 있던 훈구파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를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살인은 본래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중소지주 출신의 지식인으로 공신들 위주의 훈구파가 장악하고 있던 중앙정계에 진출하기보다는 지방에서 자치기구인 유향소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이었습니다. 이때 살인파로서 중용된 인물로는 야은 길제의 학통을 이어받은 전필제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인 한원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우제 손중돈, 타경 김일손 등 영남 출신의 신진사류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왕의 후원을 얻고 살인파가 등장하자 기득권 세력이었던 훈구파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파는 주로 언론 계통인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과 같은 3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했고 기득권 세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파의 문제점은 단지 훈구파만을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국왕에 대한 견제도 서슴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살인파는 스스로를 주자하게 정통적 계승자라고 자부하면서 요순 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도학적 실천을 표방하고 아울러 군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인 훈구파를 불의에 가담해 권세를 잡고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현상 유지에 급급한 보수적이고 고식적인 소인배로 규정하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이에 대해 훈구파는 방어 전략을 취하면서 두 세력은 매사에 대립하게 되었고 그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드디어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한편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은 원래 왕위 계승 서열로 보자면 후순위 인물이었으나 그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 권신 한명회의 넷째 딸이었기 때문에 한명회의 정치적 입김이 크게 작용하여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종은 왕위 계승에 있어 훈구 대신들에게 일종의 부채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자신이 등용한 살인파 대간들에게 너무 많은 견제권을 주다 보니 살인파는 훈구파 견제를 넘어 왕권까지도 견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종은 왕권이 오히려 신권에 밀리는 분위기 속에서 재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연산군은 병약하거나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던 문종과 단종을 제외하면 조선 왕조 최초로 완벽하게 준비된 적장자로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성종과는 달리 신권이 감히 왕권을 넘어서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한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종 때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던 살인파, 언론 담당 대간들은 연산군마저 성종처럼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간들의 공세적인 태도에 연산군은 분노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고 드디어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 바로 무오사화였습니다. 살인 출신이면서 사관으로 활동했던 김일손은 유교적 대의명분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스승 김종직과 더불어 단종을 폐위하고 살해한 뒤 즉위한 세조의 불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훈구파인 세조의 공신들을 멸시하는 한편 대간의 직책을 이용하여 세조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조의 공신들을 제거하고자
계속 상소를 올려 훈구파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종직은 유자광이 남이 장군을 무고로 죽인 사람이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멸시했는데, 이 일로 유자광은 김종직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죽은 뒤 연산군은 이극돈 등에게 성종실록을 편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1차 기록인 사관들의 사초가 모였고 그 중에는 김일손의 사초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오년인 1498년 실록 편찬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실록의 편찬 책임자인 이극돈은 김일손이 쓴 사초에 뭔가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손의 사초에는 계유정난의 부당성을 암시하는 글뿐만 아니라 일부는 세조와 왕실을 은근히 모독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김일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실록을 편찬하는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극돈은 처음에는 연산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자칫 그냥 넘어갈 경우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극돈은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우려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마지막으로 물었던 유자광은 그 이야기를 듣자 "아니, 이 어찌 머뭇거릴 일입니까?" 라고 하며 그 사실을 연산군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이처럼 유자광은 무오사화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산군은 격노했고 고향으로 낙향해 있던 김일손을 잡아와서 직접 국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문 과정에서 김일손은 자신의 스승인 김종직이 단종의 일로 조의제문을 지어 분개했고 그 때문에 자신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넣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 조의제문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목받은 글은 아니었습니다. 워낙 내용도 어렵고 은유가 많아서 도대체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한 번에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손의 증언을 계기로 유자광은 조의제문의 구절 하나하나를 꼼꼼히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에게 조의제문의 숨은 뜻이 세조의 쿠데타, 즉 계유정난을 비난하는 그림을 알렸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격노하면서 김종직의 제자들을 모두 영모죄로 잡아들이라고 명했고 무오사화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기껏 키워놓은 살인들이 자신의 증조부인 세조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까지 내려오는 왕위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역죄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오사화는 갑자사화와 달리 연산군이 폭군이어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산군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임금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무오사화는 임금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실록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산 4년 1498년 7월 15일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문집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한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이러한 마음 아픈 일이 있단 말이냐. 형장 신문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건춘문의 반대쪽 문, 경복궁의 서문인 영추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